안녕하세요. 유인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함수형 자바스크립트하고 동시성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이라고 하니까 엄청 먼 것 같은데, 12월 20일에 또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내용은 전혀 완전히 다른 내용이어서요. 그때 혹시 오셨던 분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그렇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저 뒤에 또 다른 강의가 있지는 않다고 들어서 제가 혹시 조금 미뤄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좀 많이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유명한 책 두 개인데요. SICP 하고 왜 이렇게 긴장했지? 프로그램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책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리스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책이 좀 악명이 높기도 한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그 책 제목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이 책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책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목차를 열어보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좀 악명이 높은 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오늘 이 두 책의 핵심 내용을 제가 한 시간 안에 압축해서 알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 책에 없는 저희 실세계 리얼월드에서 작성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사례도 보여드려야 해서 저한테 엄청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거를 소개해드리려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게 죽는 소리를 한번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원래 이게 제가 보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코드가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바꿔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드가 제 눈엔 엄청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간에 잘못 짤 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라이브 코딩만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원래 명령형 코드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냐면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리스트에서 홀수를 이 리스트에서 홀수를 랭스만큼 뽑아서 제곱한 값을 모두 더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시거나 자바스크립트만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러 파트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문법에 대한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좀 많이 생략하고 넘어갈 텐데, 그냥 저런 식으로 돌아가나 보다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 리스트를 순회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1, 2, 3, 4, 5를 이제 순회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수만 뽑아보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홀수만 뽑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를 뽑는데 랭스만큼만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랭스를 전달을 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값이 이제 랭스와 동일해져야 되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런 데서 풀풀 i를 한 다음에 랭스랑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순회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2번만 순회한다거나 한 번만 순회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값을 뭐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값을 이제 더해서 누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누적할 임시 변수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네, 이렇게 해서 네, 처리를 보통 하게 되겠죠. 네. 네, 이런 코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사실 이제 딱 이만큼이 저희가 프로그램 언어를 처음 공부를 하면 거의 전부를 배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추상화되어 있는 모든 그 기능들을 다 배운 거죠. 뭐 반복을 한다든지 제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if 같은 걸로 제어를 한다든지, 뭐 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시간 복잡도를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뭐 브레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거의 전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외부 세상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메서드를 실행한다든지, API를 혹은 SDK 같은 걸 실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거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과 동일한 코드를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바꿔보면서 계속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통째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옮겨놓고 조금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이 if 같은 경우에는 if를 한 번만 하는 경우에를 이제 필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터라는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제너레이터 함수라고 이제 불리는 함수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터에 해당하는 로직을 이제 추상화해서 빼주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리스트를 똑같이 순회하면서 이 if문만 남기고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조건일 때만 이제 일들을 해주는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일 때 이제 일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1급 함수로 받은 함수를 이렇게 사용해서 완전히 어떤 조건일 때 필터링을 할 것이냐를 위임을 하는 식으로 이제 필터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필터 함수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이 if문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이 부분의 이 연산이 이 함수 부분으로 대체가 돼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 로직은 여기서 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인지에 대한 다양성은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if문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로직이 돌아가죠. 네.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if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하는 로직, 그 전에 이렇게 어떤 값을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을 역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맵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추상화되어 있는데요. 맵 같은 경우에도 제너레이터라는 방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비슷한 식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if문 같은 건 없고 그냥 안에 있는 모든 값에 이제 받은 f를 적용하는 식으로 함수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맵이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연산을 이쪽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조금씩 재밌어지지 않나요? 네.
이번에는 여기에서 지금 i를 증가시키면서 브레이크를 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코드가 명령형 코드인데, 명령형 코드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를 기술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들을 선언적으로 기술하는 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take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take라는 함수는 제너레이터로 만들지 않고 일반 함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ake 함수는 length를 받고 이제 list를 받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실 이렇게 순회가 가능한 값을 list나 배열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이터러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러블은 좀 더 추상화 레벨이 높은 이제 순회가 가능한 어떤 값이에요. 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로직이 이제 역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코드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새로운 배열에 이제 이터 안에 있는 값을 순회하면서 집어넣다가 변하고 있는 이 배열의 랭스와 받은 랭스가 만약에 같으면 이걸 그대로 리턴을 하고요. 아니면 모두 다 돌고 나서도 이렇게 리턴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하면 뭐 브레이크를 해도 되겠죠. 근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자꾸 리턴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코드와 이 코드, 그러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벌어져 있는 이 코드를 하나의 표현식으로 가둬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역시 이 자리에서 take를 하는데 length만큼만 꺼내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와 이 코드도 빠지고, 네, 여전히 동작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함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함수가 어떤 외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식으로 하기보다 최대한 인자와 리턴 값으로 소통을 하고, 외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외부 세상에서 하도록 하는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리턴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해서 좀 더 이제 수학적인 함수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도록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또 있고요. 이 로직을 또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에 평가될 어떤 이터레이터 혹은 이터러블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계속해서 축약을 해서 리턴을 하는 코드거든요. 이제 이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추상화되어 있는 이제 함수가 reduce라는 함수입니다. 이 reduce는 함수를 받고 축약을 시작할 값을 받고 이터러블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 함수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터러블이 온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받은 ACC를 계속 축약을 해서 리턴을 하는데, 축약을 하는 이 연산을 완전히 이렇게 함수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축약할 것이냐, 뭐 더할 것이냐, 뺄 것이냐, 곱할 것이냐,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축약을 이제 외부로 위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코드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리듀스를 할 건데, 이제 함수는 일단 이따가 적도록 하고요. 시작은 0으로 하고, 이제 축약할 이제 이터러블은 이 값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고요. 축약을 하는 이제 연산은 이제 요걸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이럴 줄 알았어. 네, 두 개를 받아야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결국에는 그럼 이 함수는 굉장히 단순한 이런 함수거든요. 그냥 a와
b를 받아서 a 더하기 b를 하는 단순한 함수고,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되고요. 이 부분이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한 표현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는 얘를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그러니까 명령형 코드에서 if나 i 뿔뿔 같은 값 증가나 포문이나 이런 걸로 추상화되어 있던 방식을 필터, 맵, 테이크, 리듀스, 맵, 필터, 리듀스, 테이크, 이 함수들을 가지고 동일한 로직을 만드는 것이죠. 이 함수들의 조합으로. 이게 일단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가장 기초 추상화가 이제 이 코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코드를 읽는 게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읽기 되게 좋은데요. 이제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코드는 맨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읽으면 돼요. 이 리스트를 가지고 이 조건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값을 다 매핑해서 바꾸고, 그 중에 요거만큼만 꺼내서 0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더해서 결과를 내라, 이렇게 읽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함수가 중첩이 너무 돼 있으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거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에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아주 잘 읽히지 않나요? 이제 필터하고 맵하고 테이크하고 리듀스 하면 된다, 이렇게. 그게 이 함수다, 이렇게 읽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함수라는 것을 런타임에서 실행할 수 있고, 변수에 담을 수 있고, 함수에게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또 함수를 리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함수가 1급이라는 그 성질을 가지고 원하는 시점 혹은 원하는 로직의 적절한 시점에, 이때 혹은 어떤 if 안쪽에서만 뭐 어떤 함수를 평가하는 식으로 해서 그 로직들을 계속해서 추상화하고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아이디어는 그 코드를 값으로 다루는 그런 메타 프로그래밍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열이나 뭐 문자열이나 숫자나 이런 것만 이런 것만 값이 아니라 이런 코드 자체도 값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리듀스로 축약을 했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도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함수도 값이니까. 그래서 재밌는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고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이제 무슨 일을 할지는 일단 제쳐놓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함수냐면 10으로 출발을 해서 a에다가 1을 더하고, 또 그 다음에 a에다가 뭐 10을 더하면, 이렇게 했을 때 10이 1이 더해지고 11이 돼서 또 10을 또 더한 걸 여기다 출력해.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이 함수들이 리스트죠 지금. 이렇게 혹은 이렇게가 지금 리스트인데요. 이 리스트를 값으로 다루면서 적절하게 그 평가하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게 리스비입니다. 그래서 리스비, 리스트 프로세싱인데요. 리스트를 가지고 로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함수 자체도 그냥 숫자가 들어있는 리스트처럼 사고하고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함수가 있다면 여기에 재료들이 다 있다고 했을 때 이 재료들을 리듀스로 축약을 하는데요. 모두 축약을 하는데 일단은 리듀스를 살짝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리듀스를 안 고치고 일단 하고 다시 고치고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a라는 값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라는 함수를 아까 작성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인자로 시작해서 두 번째에서 함수를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 a가 이 10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으로 출발을 해서 이 a를 두 번째는 이제 bs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함수들이죠. 이제 함수가 들어오면 이제 함수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a 뭐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로그를 찍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들을, 이 리스트들을 다루면서 뭔가를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듀스 같은 경우에 그 ACC를 생략을 하고 F와 이터만 넘기는 그런 스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면, 만약에 랭스가 2개일 때는 ACC가 이터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ACC는 첫 번째, 안에 있는 첫 번째 값을 꺼내서 ACC에 넣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값과 함수들을 나눠서 전달을 했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재료들을 그냥 축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으면 리듀스를 하면서 애들을 다 해라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10부터 해라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을 먼저 전달을 하는 식이고, 이 리듀스는 받은 이 add라는 함수를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재기적으로 실행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일을 리듀스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고라는 함수를 만들면, 고라는 함수를 통해서 함수의 평가 시점을 다루는 식으로 코딩을 하면 이 f라는 함수를 조금 더 읽기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리스트로부터 출발을 해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맵을 하고, 랭스만큼 테이크를 하고, 리듀스를 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이제 네, 이렇게 해도 다 정상 동작을 하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읽기가 낫죠. 왜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혹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원래 명령형 코드를 작성하던 때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리스트로 출발해서 필터링하고 맵하고 테이크하고 리듀스를 한다. 한 가지 조금 더 재밌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커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커링은 함수를 받아서 일단 인자를 받아봐요. 인자를 받아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부터 모든 인자를 담고 있는 이 bs의 랭스가 있다는 얘기는 인자가 2개 이상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2개 이상 들어왔으면 이 함수를 받은 인자를 모두 다 넣어주면서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인자가 하나만 넘어왔을 때는 그 다음에 다시 bs를 받는 함수를 리턴하면서 그 다음번에 실행되도록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컬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컬이는 한 번에 컬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함수예요. 이런 함수를 만들면 add 같은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add 10을 한 결과에다가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전달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값을 어떤 함수에다가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컬이라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제가 add를 하면서 10하고 5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인자를 두 개를 받던 이 함수들을 한 번씩 끊어서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고. 코드가 잘 안 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네.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대로 네, 커리를 안 감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올라가서 네, 얘네들을 이제 커리를 감싸줘야 되는데요. 필터라는 함수를 만들 때 얘를 싸줘서 add처럼 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맵을 해서 얘를 싸주고 take도 마찬가지로 take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지금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두 번에 끊어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잘 보면 리스트를 받아서 여기 이 필터로 평가될 이 함수에다가 리스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코드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리스트를 받는 부분을 지우고 전달하는 부분을 지워도 동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코드를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나름 예쁘게 잘 동작하죠. 네, 아름답지 않나요? 네,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매력입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지금 이 코드는 지연적으로 평가가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코드를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리스트를 홀수만 남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몇 개를 뽑은 다음에 모두 더해, 이렇게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냐면은 이 중에 홀수는 그러니까 홀수 하나를 뽑고, 어차피 만약에 한 개만 뽑을 거면 사실 얘 같은 경우에 이래도 결과가 같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래도 결과가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순회를 계속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앞서 작성한 이 명령형 코드가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면, 이 필터와 맵은 지금 제너레이터로 구현되어 있고, 제너레이터는 이제 리턴이 아니라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지연적으로 평가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맵을 한다고 했을 때요, 1, 2, 3이 있고 A에다가 1을 더하는 이런 코드를 이제 평가를 했을 때요, 이 평가된 이 코드가 지금 연산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무 연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실제로 넥스트를 했을 때 그때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코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서 필터에 몇 번 들어오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에 A가 몇 번 들어오는지, 그리고 맵에는 또 A가 몇 번 들어오는지,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만 보면요,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들을 모두 순회하지 않고 그냥 이 값 하나만 가지고 연산해서 끝내서 리듀스를 한 거예요. 만약에 두 개를 하면 이렇게 이제 필터 한 번 들어가고, 필터에서
괜찮은 값이면 뒤로 보내서 맵을 실행을 하고, 또 가서 테이크에 하나 모아놓고, 근데 테이크가 2개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일로 돌아가서 필터를 해봤는데 이번엔 짝수니까 맵으로 안 가고 다시 자기를 실행하면서 3을 꺼내고 맵으로 보내서 테이크가 2개면 충분하니까 이제 끝내는 거죠.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작성한 이 코드는 이 명령형 코드와 시간 복잡도가 완벽히 동일한 거예요. 근데 개발자가 작성할 때는 너무 쉽게 작성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지연평가라고 이제 합니다. 그럼 좀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연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이 필터와 맵을, 이제 얘네는 지연적으로 동작하니까 L이라는 프리픽스를 달아주도록 네임스페이스를 넣어서 얘는 레이지한 함수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 이런 부분들 좀 다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지연적으로 동작하는 이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l.range라는 함수를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서 지연적으로 평가되도록 만들고요. 언제까지 발생시킬 것이냐의 값을 받아서 i를 -1이라고 주고 y를 하면서 아니죠. 그냥 무조건 돌면서 네, i를 -1이라고 주고요. 뿔뿔 i를 하고 스톱까지 하고 i를 계속 일드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레인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l.range를 뭐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평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함수거든요. 네. 이렇게 만드는 함수인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한 뭐 1000 정도 되는 값을 넣으면은 좀 꽤 연산이 세겠죠. 10,000 정도 되면 더 세겠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직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수열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를 할 때마다 값을 발생시켜 주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안 죽이고 제가 이거를 칠 수 있는 시간까지 무한대로 값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런 게 가능한데요. 지금 이 부분에 F를 하면서 나는 여기에다가 무한대의 값을 때려 넣고 난 여기서 200개만 꺼낼래 이러면은 200개만 꺼내는 거죠. 아름답지 않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 책들은 지금 보면 이렇게 보통 수열을 다루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장선상으로 이제 2차원 배열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2차원 배열을 원래 명령형 코드로 다룰 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i++과 j++을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i++과 j++이 등장하는 순간 이게 코드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했는데요. 한 10년 정도 했을 때도 에러 나면 무조건 j++이었어요. 무조건 i++이고 아니면 어떤 if에 안 들어갔다거나. 그래서 아무리 해도 실력이 난 안 느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i++과 j++이 없어 이런 글을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올인을 한 지 이제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2차원 배열을 다룰 때 I뿔뿔과 J뿔뿔을 하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2차원 배열을 조회하거나, 그러니까 순회하는 로직만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앞서 필터랑 맵도 안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는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유저가 있는지, 뭐 안에 숫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순회하면서 어떤 함수한테 완전히 위임만 했죠. 그런 것처럼 이 2차원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도 그냥 나는 순회만 하고 뭘 할지는 위임하는 식으로 코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l.fla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함수는 이제 제너레이터이고요. 또 역시 이 함수 역시 유명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터러블을 받아서요, 순회를 하면서 혹시 이 값이 또 이터러블을 해야 되는 값인지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레이냐 이런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레이보다 더 그 추상화 레벨이 높은 이터러블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순회가 또 가능한 값이냐 라는 걸 체크를 해서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안쪽에 있는 값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else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만약에 파고들어야 되는 값이면 더 파고들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물론 일단 1단계, 그러니까 딱 2차원 배열에 대한 것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조금 뭐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고전적인 느낌의 코드로 약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 콘솔 좀 클리어를 해서 좀 깨끗하게 하고요. l.flat이 있으면 여기 어레이 이 2차원 배열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넥스트를 하면 이제 처음에 이터러블이니까 이렇게 펼쳐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전체를 다 평가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뽑히는 거죠. 2차원 배열을 이제 순회하는 방법만 난 플랫 방식으로 순회할 거야 라는 것만 하는 것이죠. 네, 이 함수가 있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레이로 출발을 하는데 난 플랫을 할 거고, 일단 그 다음에 필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홀수만 남기겠다 이렇게 하고, 맵을 해서 또 뭐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3개만 뽑겠다 하고 리듀스를 해서 애드를 하겠다 하고 로그를 찍을래 이렇게 하면은 네, l.flat 네. 네, l.filter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3개를 뽑았으니까 1, 9, 25 더해서 이제 35가 나오는 거죠. 2개만 뽑으면 이제 9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코드 안쪽에서 이런 연산, 뭐 이런 데에서 다시 if를 열어서 뭐 하거나, 또 똑같은 if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런 연산을 하고 2개를 빼는 건 또 여기다가 i뿔뿔을 하고, 이렇게 작성될 코드를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재밌지 않나요? 네. 더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B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도 본다고 하면 A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take를 만약에 2를 하면 여기서 찍었을 때 역시 이 전체를 순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하고 2 확인해보고 3까지 가고 이것들은 보지도 않고 끝나는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런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마법사 책이나 그 뭐 파랑색 책은 보통 이런 수열을 다뤄요. 근데 그 전에 이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안에 있는 값을 다 일드만 한다면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전체를 이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약간 요즘 느낌으로 이렇게 좀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잘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사 책이나 그런 파란색 책이나 이런 책들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건 보면은 그래 이해는 되겠는데 그걸 대체 어떻게 내 코드에 어디다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코드를 보시면 완전히 생각이 한 번에 바뀌실 거예요. 자, 여기는 유저 목록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다루는 데이터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유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각 유저가 안에 이렇게 자기 가족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저희가 평소에 항상 다루는 실무적인 리얼 월드의 값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가 똑같은 코드를 여기다 복사를 하고요, 여기다가 유저스를 그대로 넣고요, 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유저들의 가족 구성원 중에 뭐 20대 미만인 사람들을 뽑아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유저스로 출발을 해서 유저가 들어오죠. 유저의 이제 식구들을 뽑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맵을 해야죠. 네. 이렇게만 한 상태에서 만약에 코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을 때 무슨 값이 되느냐를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어레이 안에 어레이가 있는 2차원 배열로 이 맵을 통해 바꿨어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매핑을 한 다음에 플랫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다 하나로 펴지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필터를, 원래는 이제 홀수 뽑는 필터였는데 이 유저의 에이지가 20보다 어린 친구들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뽑히겠죠. 여기에서 이 친구들을 이제 맵은 필요가 없고 얘네들에서 나이만 뽑아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번에는 나이만 남죠. 이 중에 2명만 뽑습니다. 이 중에 2명만 뽑으면 이렇게 뽑히고요. 걔네들을 다 더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면 이 코드는 보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위에서 2차원 배열 수열 다룬 거랑 똑같은 코드인데요. 네. 얘는 돌아가는 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일단 3명만 뽑을 거니까 나이가 20세 미만인 애들만 여기서 먼저 얘 보고 아니네, 얘 보고 아니네, 얘 맞네 하면은 맞으니까 나이를 뽑고 테이크에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얘 보고, 그 다음에 얘 아니네 얘 했는데 3명이니까 여기 밑에는 더 이상 보지도 않고 돌지도 않고 배열을 풀지도 않고 내려가서 다 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코드를 만들 때 만약에 나는 2명만 하겠어, 3명만 하겠어, 아니면 그냥 전체를 다 하겠어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쉽게 이 로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모르겠고 그냥 필터 안 하고 다 할래, 이래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로직을 변경하는 일이 굉장히 쉬운 거죠. 혹은 뭐 이거를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거면 이 부분만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바뀌면 이제 이번에는 가족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보겠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
네, 이제 네, 얘랑 얘만 더하겠죠. 네. 재밌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고요. 여기까지가 1부였습니다. 네. 네, 뒤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약간 악명 높은 모나드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프로미스를 다루고 프로미스를 기반으로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이런 리얼 월드의 문제, 그러니까 아임포트의 결제를 하는데 누락이 일어날 때 어떻게 싱크를 맞출 것이냐. 네이버에서도 결제 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코드를 할 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잠깐 쉬고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5분 정도만 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5분 정도 쉬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이 모나드를 중시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언어가 있고, 모나드라는 게 없는 언어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SICP라든지 그 파란색 책 같은 경우에 스킴을 다루고 리습을 다루는데, 리습에서는 모나드가 없어요. 클로저 같은 언어에 이제 명세를 보거나 엘릭서 같은 언어의 명세를 봐도 이제 모나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면 클로저나 이제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모나드는 메서드를 가진 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나드는 하스켈이라든지 좀 더 타입을 중시하는 그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값인데, 모나드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되게 복잡한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용어들의 나열로 자꾸 모나드를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유머 같은 게 있어요. 당신이 모나드를 완전히 이해한 순간 당신은 남에게 모나드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유머도 있고, 또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 너가 모나드를 이해한 순간 모나드를 잘 설명하려는 뻘글을 인터넷에 쓸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모나드는 보통 이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모나드는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을 따랐을 때 모나드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항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밸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모나드의 명세니까, 사실 전 명세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나드가 왜 있는가, 그러니까 모나드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얻으려고 했는가를 보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뻘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나드를 가치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되게 쉬워요. 별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냐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결국에 함수를 합성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시연해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FG를 합성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렇게 동작하게끔 되는 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죠. 그런데 이렇게 합성을 하려고 할 때 수학에서는 이게 언제나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양변에서 이게 항상 성립이 되는데,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X가 어떨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X의 상태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 함수들을 다 실행을 못하고 에러를 뿜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에러 혹은 파괴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나드는 그럼 왜 있냐면, 이렇게 함수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값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함수 합성을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는 그거예요. 안전한 함수 합성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x가 이상하면 마치 g와 f를 하나도 안 한 것과도 같게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x가 이상했으면 마치 그냥 이렇게 한 것과 똑같게 돌아가게 하고 싶은 뭐 그런 목적을 가진 모나드도 있고 뭐 또 다른 목적을 가진 모나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는데 모나드라는 동일한 어떤 그 범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모나드 별거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얘가 모나드입니다. 네. 그냥 이 박스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으면 모나드예요. 그래서 이 모나드에서 함수 합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모나드의 함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나드 안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값에다가 g를 실행하고 f를 적용한 값을 가진 또 다른 새로운 또 모나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어레이도 현재 모나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어레이는 어떠한 밸류를 가진 모나드냐 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에 있는 값을 만들죠. 그러니까 보면은 얘가 정상적인 값일 때 사실은 이렇게 합성했어도 됐을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없다 라고 하면 마치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죠. 네, 정말 쉽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나드의 특징은 안에 있는 개수가 여러 개 있어도 함수를 합성을 안전하게 하겠다, 이러한 밸류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잘못된 또 실수를 한 것으로, 하지만 또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프로미스도 모나드고요. 사실 프로미스는 퓨처 모나드인데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 코드, 여기 있는 코드를 이대로 일단 보시면, 요 모양 그대로 보시면요, 아이고, 프로미스 리졸브라는 걸 만들고 맵 대신 이 똑같은 코드를 여기다 넣어놓고 이걸 then으로만 바꾸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나드예요. 와, 감사합니다. 네, 많은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이 프로미스도 역시 함수를 안전하게 합성을 하기 위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미스는 얘하고 다른 목적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냐면 비동기적으로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르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g를 합성하고 또 그걸 기다렸다가 f를 합성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합성을 할 수 있게 하는 성질을 가진 모나드인 거예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쉽지 않나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냥 에러 안 나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쓰려고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 성질을, 이거는 이제 그냥 컴포지션이에요. 수학에서 합성이죠. 근데 이거를 이 프로그래밍은 수학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만든 거예요. 이런 규칙을 클레이슬리 컴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는 이렇게 돌아가도록 할래, 이렇게 정하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x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한 게 어레이였다면, 이제 프로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 위한 애거든요. 얘는 뭐냐면 x를 g에다 적용해 봤을 때 에러가 나버리면 f는 실행을 안 하고 마치 그냥 이렇게만 한 것과도 똑같게 돌아갈래 라고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했으면은 이걸 는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원래 이건 는을 붙일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정한 컴포지션으로 난 합성을 했어 이러면 에러가 날 경우에 대해서는 는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합성인 거죠. 그럼 그 관점에서 이제 프로미스를 다시 한번 보면요,
fg를 합성하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x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요, 얘를 프로미스 모나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then으로 합성을 하는데 g를 해봐요. 그리고 또 then으로 하면서 f를 하는 거죠.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거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fg를 실행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뭐 k라고 돼 있네요. 여기 키가 k인 걸 뽑아서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k가 뭐 10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해서 또 then으로 합성을 해서 뭐 로그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10을 꺼내는 거죠. 이렇게 합성을 한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엉망진창의 제이슨을 보냈을 때 여기에서 에러가 나면 얘를 실행을 안 해요. 보시면 이렇게 그냥 에러가 나버리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해서, 혹은 이제 이런 데서 캐치를 해서 미안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슬리 에로우 혹은 클레이슬리 컴포지션 관점에서의 프로미스인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네, 이게 모나드입니다. 뭐 별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미스를 콜백 지옥을 해결해서 덴덴덴덴으로 코드를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객체다 라고 바라보면 그거는 좀 잘못된 시각이고, 그건 좀 객체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사실 이 퓨처 모나드 혹은 이 프로미스는 프로미스를 값으로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효과를 감싸놓고 나는 이런 형태의 값이야 라고 말을 해놓고, 얘를 통해서 프로미스는 비동기적인 상황과 성공과 실패를 값으로 다루는 형태의 모나드인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게 값이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setTimeout 같은 걸로 콜백 함수식으로 비동기를 제어하는 거는 값이 아니라 그냥 컨텍스트예요. 그냥 흘러가는 어떤 애고 걔를 내가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계속 함수를 전달하는 식으로만 잡을 수 있지 얘를 값으로 만들어 놓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동기적인 상황을 박스에다 담아놓고 난 어쨌든 비동기적인 상황이 일어날 건데 이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해놓는 값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함수를 값으로 다뤘던 것이 중요했던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딜레이 같은 함수가 있다면은 이 함수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받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이 값을 그대로 리턴하고 싶으면 뭐 그냥 값을 더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미스라는 값을 만들고 이제 리졸브라는 결과를 끝낼 함수를 만든 다음에 setTimeout을 하면서 타임만큼 기다리고 이 함수가 나중에 실행됐을 때 리졸브를 하면서 A를 넘기는 이런 딜레이였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setTimeout이라는 비동기가 일어나지만 이 딜레이는 저 이제 좀 창피해서 미안을 가리고 네. 이렇게 하면 딜레이를 실행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ms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5 이렇게 넣고 then 한 다음에 로그를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덴덴덴덴을 하기 위해라고 바라보지 말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비동기 상황을 값으로 만들어서 이 A라는 곳에 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A가 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너 누구야? 아이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시점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 얘를 꺼내 볼게 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미스를 1급이라는 값으로 다룰 때 실제 진짜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미스를 만들어서 어떤 함수한테 전달한다든지 프로미스를 만들어서 뭐 내가 뭐 어떤 로직과 함께 다룬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고1이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아까는 고를 여러 번의 고를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이건 한 번만 하는 고라면 얘는 인자와 f를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함수겠죠. 그럼 얘를 실행할 때 고1에다가 10을 주고 로그를 찍으면은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런다고 했을 때 이 a가 만약에 여기서 이게 딜레이 뭐 1초를 주고 여기다 5를 줬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죠. 근데 여기서 얘가 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A의 den에다가 F를 합성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얘는 이제 이렇게 똑같은 코드인데 표현이 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개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담으면은 그냥 같은 거잖아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으로 다루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프로미스인 거죠. 이 고를 좀 가져가서요, 위로. 여기다 놓고 보면은 여기서 하는 일이랑 사실 같은 일이거든요. A와 F를 받아서 함수에 인자를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근데 혹시 그게 프로미스면은 이렇게 적용할래? 라는 식으로 해놓은 거를 그걸로 여기를 만약에 대체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코드도 간결해졌지만 굉장히 밸류가 생기는 게, 리듀스에서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그 전에 프로미스였으면은 얘를 실행했을 때 고가 실행되면서 안전하게 합성을 하고 또 돌면서 그 이후 프로미스에다 연속적으로 덴덴덴덴을 적용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한 단계 고가 아니라 고1을 리듀스로 연속적으로 재기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뭐 프로미스로 뭐 시작한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더하고 또 얘가 뭐 만약에 또 딜레이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A를 또 전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기다렸다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뭐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네. 뭐 여기서 또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 고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자리에, 딱 요 자리에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자리에 얘를 로그로 찍어보면 즉시 프로미스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C라는 값이었다고 쳤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 C를 평가하면서 값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점이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이를테면은 어떤 어떤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까지 한 결과가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프로미스로 평가가 이 자리에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await이라는 키워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하스켈의 두 노테이션이에요. async, await 이게요. 네. 그래서 async, await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async, await을 포문과 if문과 사이에서도 쓸 수 있지만 그건 그냥
명령형 코드를 동기적으로 작성할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await 하스켈에서 do notation은 어떤 한 큰 스코프 안에 평가해야 되는 비동기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걔네들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는 이런 프로미스를 다루는 안전한 이런 합성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책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핵심만 이제 보여드린 거일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실세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임포트에 있는 문서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저희가 마플에서 얼마 전에 겪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문제인데,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구매자의 결제 환경에 대해서 100%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결제를 완료를 아임포트 서버에서 했는데 브라우저에서 이제 저희 서버죠, 가맹점 서버로 리다이렉트를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브라우저가 비정상적으로 죽었다거나 아니면 그 순간 하필 네트워크가 딱 끊겼다거나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한테 결제가 완료됐다는 거를 알려줄 수 없을 수도 있다. 정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어떤 진짜 심각한 상황이 나오냐면, 고객은 결제해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결제가 완료된 줄 몰라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객이 막, 실사례입니다. 고객이 막 채팅으로 막 너네 도둑이지 이러면서, 가짜였지 이러면서, 리뷰도 다 꾸민 거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뭔가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걔는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해요. 요걸로는 또 안 되고, 왜냐면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와 여기서 설명한 방식을 활용하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브라우저로부터 전달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아임포트에서 우리 서버를 서버 투 서버로 실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URL을 다른 놈도 실행할지도 몰라. 뭐 이런 끔찍한, 남이 이거 결제 완료된 척 하면서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결제가 실제 완료된 시점에 정말 완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다 안전한 방법이, 그래서 REST API로 아임포트에 현재 결제된 상황과 우리 측 주문서를 싱크를 잘 맞춰주는 스케줄러 같은 건 하나 정도는 너네 만들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결국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도 코드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임포트에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API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목록을 열어보면은 지금 결제된 애들을 받아오는 API가 있어요. 여기서 스테이터스에 페이드인 것들을 줘 라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렬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전달할 수 있고요. from에서 to 사이에 값을 줘 라는 걸 할 수가 있고, 몇 개를 줘 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한 번에 줘야 할 결제 건수가 최대 100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1000건을 넣어도 이거밖에 안 온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스케줄러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 5분에 한 번씩 싱크를 맞추는 코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주문이 막 하루에 5분에 막 150건이 나올 수도 있고 1000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박 나면. 그러면은 더 적은 수가 오는 거니까 누락이 생기잖아요. 이런 제약 같은 게 있습니다. 현재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셔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값을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최근 5분 사이에 결제된 모든 애들을 꺼내려고 하면은
다음 페이지를 하면서 여기서 페이지를 한 번은 0 전달하고 1 전달하고 2 전달하면서 걔네들을 다 모은 다음에 모아진 애들을 우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결제 완료된 애하고 대조를 해봐서 완료됐다고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의 경우는 사용자가 결제 완료 페이지를 못 봤다는 얘기니까 이 아임포트의 캔슬 API를 실행하면서 결제 아이디 하나당 하나씩 실행할 수 있거든요. 돌면서 하나씩 실행해줘서 모두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5분 있다가 또 똑같은 스케줄링 계속 하는 그런 걸 저희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별로 재미없을까요, 이거? 네. 이런 걸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 문제를 API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서 테스트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게 잘 동작할 거라는 확신을 빨리 얻을 수 있고 테스트도 안 하고 배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진짜 한번 보여드리고 진짜 테스트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코드인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잡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잡을 이제 실행한다고 해보면 그 전에 찍어 놓은 거를 좀 가려서 네.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제가 이제 수도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아임포트 현재 결제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임포트 측 서버에 있는 값들인 거죠. 그래서 아임포트에 페이먼츠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임포트에 예를 들어서 getPayments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 페이지를 전달하면서 0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꺼내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getPayments의 페이지를 주면 해당하는 페이지의 값이 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제가 많아서 이렇게 더 초과돼서 와야 돼서 없을 때까지 가져와서 얘네들을 머지해야 되는 코드가 일단 필요한 거죠. 이런 코드를 작성해야 되면 일단 재기적으로 돌면서 뭐 모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 구현할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씩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이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일단 함수 합성을 하기 위해서 go라고 작성을 하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무한 수열을 줘버립니다. 그냥 끝까지 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네, 그냥 이걸 실행했어도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맵을 하면서요. 맵을 하면서 여기에 페이지 넘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임포트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 뭐 이거하고 같죠. 이렇게 하고서 로그를 찍어봐도 사실 아직 그냥 평가를 안 했으니까 안전합니다. 실제로 얘가 실행된 것도 아니고요. 여기 들어오지도 않죠, 아예.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매핑을 할 것이냐라는 일이 필요한데요. take하고 비슷한데 take는 숫자를 기준으로 뽑았다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또 유명한 함수 중에 이제 take while이 있어요. 얘는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조건을 length가 아니라 함수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에다가 a를 전달해서 아닐 때까지 돌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멈추겠다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true일 때만 푸시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take while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를 받아서 a가
3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뭐 2보다 작을 때까지 혹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네.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 take y를 여기 take y에 들어오는 이 a라는 값이 프로미스여도 제어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조금만 줄일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promise resolve 1 뭐 예를 들어서 또 promise resolve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1만 꺼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프로미스를 여기서 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좀 처리를 몇 가지를 할 텐데요. 일단 이 표현식이 지금은 문장이기 때문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미스 같은 값을 즉시 리턴해주는 표현식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걸 표현식으로 바꾸려면은 함수로 싸서 함수를 즉시 실행하고 리턴해버리면 사실 이 함수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하나의 표현식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 코드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죠. 네. 이 상태에서 이 이터레이터를 일단은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니까 별로 그렇게 아주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터레이터를 일단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비동기가 일어났을 때 나는 끝내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a라는 값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됐을 때 프로미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a가 프로미스이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불리언을 요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가 프로미스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성할래 라고 해놓고요. 그럼 이제 얘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미스가 되죠. 그러면은 무조건 true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동기적이지 않은 애는 원래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여기서 한번 b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프로미스냐. 그러면 여기서 리턴을 하면서요, b가 프로미스니까 then으로 b를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언이 true면 나는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루프를 돌아야 되니까 여기를 리컬하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실행해주면 다시 열로 돌아서 다시 진행되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얘가 펄스면 이제 나는 끝내고 얘를 리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a가 프로미스일 수 있으니까, 왜 프로미스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만 await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마 이 코드는 이걸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안되네. 새로 고치면 안했나? 네, 이렇게 프로미스로 기결되게 되고 여기서 then으로 꺼내면 하나만 빠지죠.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 문제를 이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을 계속 뽑을 건데 결과를 한번 내가 보겠다. take while로 보는데 페이먼트 정보죠. 얘의 랭스가 있을 때까지만 담겠다. 이렇게 하면 얘 한번 봐보고 얘 한번 봐보고 얘 한번 봐보고 얘가 없으면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수열이지만 얘로 중간에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를 실행을 해보면 와우, 여기까지만 딱 A 파일을 호출한 거죠. 아름답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얘네를 플랫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플랫을 시켜서
모두 꺼내겠다라고 해준 다음에 아임포트한테 가져온 이 페이먼트를 여기다가 넣고 싶으니까 얘가 프로미스로 이 자리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웨이트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페이먼트를 접근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페이먼트를 가져왔으니까 이번엔 이 페이먼트를 통해서 현재 결제가 되어 있는 우리 쪽 DB에 있는 이제 주문 목록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 목록을 가져올 때 이렇게 아임포트에는 아임포트 측 아이디랑 가맹점 측 아이디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임포트를 실행할 때 우리는 이 주문서야 이렇게 주니까 이게 우리 DB에 있는 오더스의 아이디인 거죠. 그래서 이걸 뽑아서 이제 웨어인을 통해서 셀렉을 날려서 결제가 되어 있는 애들만 뽑아보는 거예요. 뭐 몽창 다 뽑으면은 퍼포먼스가 안 좋고 하나씩 돌면서 셀렉트문을 날리면 그것도 퍼포먼스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먼트를 통해서 최대한 이 오더스를 걔네들만 뽑는, 그래서 얘네 세 개만 이렇게 많은 애들 중에 이 세 개만 실제로 결제가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역시 또 고를 하는데요. 페이먼트를 통해서 이제 페이먼트에 있는 이 OID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맵을 하면서 이 페이먼트에서 이거를 해주고요. 얘를 또 역시 로그를 찍으면 일단 평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 쪽 서버에 있는 아이디만 뽑겠죠. 이렇게 뽑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get oders에다가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딜레이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걸로 뽑아진 애는 얘들이야 라는 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웨어인으로 커리를 날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뽑은 다음에 다시 나는 또 lmap을 하면서 오더에 아이디만 뽑겠어 라고 하고, 얘를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다 꺼내서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 쪽 DB에 있는 모든 오더스의 아이디만 뽑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를 빼고 어웨이트를 하고 오더 IDS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로그를 찍으면서 아임포트의 모든 페이먼트와 우리 거에 지금 결제된 모든 오더 아이디, 그러니까 같은 타이밍에 매칭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개가 나오면 이제 얘를 대조를 해보면 되는데요. 대조도 굉장히 또 쉽고 재밌습니다. 일단 페이먼트들을 중에 취소를 시킬 페이먼트만 남기는 거예요. 그럼 필터를 하면 되는 거죠. 역시 로그를 찍고 여기다가 이제 그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페이먼트 중에 취소를 시킬 애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겠죠. 그러면은 필터의 조건에다가 페이먼트를 해서 이제 위에 있는 오더 IDS에 P의 OID를 봐서 not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얘네들이 취소 대상이야 라는 게 되고요. 얘에 대해서 취소 대상에 대해서 아이디만 뽑을래, 그러니까 아임포트 아이디만 뽑을래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아임포트 아이디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은 얘네들을 가지고 아임포트 취소를 시키는 이 캔슬 페이먼트가 하나씩, 페이먼트 아이디 하나씩 아까 REST API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lmap을 통해서 이제 아임포트에 캔슬 페이먼트를 해주고요. 그렇게 한 거를 또 평가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프로미스들이 나오고요. 그럼 이런 프로미스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미스 all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네, 혹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promise all에다가 넣어서, promise all은 프로미스들이 여러 개 있으면 걔네들이 다 끝났을 때를 잡아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바스크립트의 메인 스펙에도 프로미스들을 값으로 다뤄서 어떤 로직으로 제어해주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프로미스 all이고, 또 사례 중에 하나가 프로미스 레이스예요. 프로미스 레이스는 뭐 3개를 던져서 그 중에 하나 먼저 끝나면 그냥 그거 받아서 끝내는 그런 거거든요. 프로미스 레이스의 활용 사례를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올해 활용 사례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끝났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어웨이트를 하면은 보장이 될 텐데, 어웨이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끝이거든요.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여기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잡을 이제 한번 실행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임포트에서 너네 다 취소 완료됐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만 남았냐면 5분에 한 번씩 실행하는 걸 하면 됩니다. 5분에 한 번씩 실행하는 거는 제기를 돌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끝나면 바로 리커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얘는 5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뭐 계속 실행을, 로그를 안 찍어가지고 로그도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계속 아임포트가 이제 막 전화하겠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긴 했지만 좀 그래도 같이 좀 잘 먹고 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건 좀 심했다 해서 너무 내가 어떻게 멈추지? 심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에 한 번씩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선 기다리기 힘드니까 5초에 한 번씩 실행하게 한번 바꿔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여기다가 얘를 싱크라고 해놓고 딜레이를 뭐 이제 1초에 5번 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한번 걸어 놓으면 5번에 한 번씩 5초에 한 번씩 실행할 거예요. 5초도 굉장히 기네. 3초에 한 번씩 실행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 놓으면은, 혹은 이 딜레이를 뭐 여사이에 넣는다든지만 해 놓으면 3초에 한 번씩 실행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로직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역시 저희가 주문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아임포트가 값을 주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주문이 많아서 이거를 다 처리하는, 이 로직을 다 돌리는 시간이 이 3초보다 길게 되면 이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커시브가 되면서 동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또 이제 개발을 하려면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뽑은 다음에 끝났을 때 시간을 재서 걔가 얼마보다 짧으면 하고 말고 if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100% 에러가 나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작성한 거는 테스트가 필요한가요? 이 코드가? 이 코드는 테스트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promise all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omise all이라는 걸 단순히 그냥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까집을 거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로직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2개를 줘요. 딜레이로 5초짜리 3초짜리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잡을 하나를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를 then으로 리커시브를 하면은 이 코드는 이거랑 이게 2개가 다 평가돼야지 다시 리커시브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일찍 끝나면 얘까지 기다렸다가 실행을 해줄 거고, 얘가 늦게 끝나면 얘가 끝났어도 얘를 다 기다린 다음에 실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 쪽 서버가 느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일단 똑같은 코드가 3초에 한 번씩 실행되겠죠. 그리고 이 코드들은 절대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값이 변이되는 것이 없고 if가 없기 때문에, 함수가 동일한 인자를 전달했을 때 동일한 값을 항상 리턴하기 때문에 이 promise all은 어떤 함수와 동일한 수준의 복잡도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아니면은 promise race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뭐가 작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고 단순한 함수기 때문에 얘는 절대 에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잡이 만약에 진짜 오래 걸린다. 잡이 오래 걸리려면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시간을 늘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임포트한테 가져오는 시간이 하나에 1초씩 걸렸다 라고 하면 지금 하나 둘 셋 가져와야 되고 2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3초에 한 번씩 실행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딜레이가 일어나니까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세로 고침을 딱 해보면 하나 가져와서 2초 뒤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머지해서 이제 처리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실행하고.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일단 코드 시연은 다 끝입니다.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매력을 전달을 충분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마플이라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발표한 거하고 그 외 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 그 책에 있는 걸 진짜 그냥 정말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막 대충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프런이나 프로그래머스에 가셔서 보시면은 혹시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그 함수형 자바스크립트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오면 오늘 100명이 될 거라고 믿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작성한 코드는 바로 푸시를 해서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영상도 이제 만들어지면 올리고, 또 전에 FE 데브 토크에서는 좀 프론트엔드 쪽에 맞춰서 그 사례를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하고 전혀 또 다른 내용이어서 혹시 프론트엔드에서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시다면 여기서 또 보실 수 있고, 여기도 영상 올라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이제 올라온 질문 답변하는 시간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 질문이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맞나? 네. 자바스크립트는 제너레이터와 프로미스가 생겨서 제대로 된 함수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ES5에서도 충분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가장 조건은 1급 함수와 클로저거든요. 그러니까 1급 함수와 클로저가 있으면 사실상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높은 수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너레이터와 프로미스가 생기면, 그러니까 프로미스는 사실 자바스크립트에 없어도 폴리필로 구현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원래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성했었던 책은 ES5를 기반으로 이제 작성됐던 책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기면서 이터러블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순회 가능한 값의 추상화가 훨씬 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추상화된 이 리스트가 좋으면 좋을수록 리습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선 이제 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시간 복잡도는 같지만 메모리 면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 경우는 메모리 면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는 항상 메모리가 지워지기 때문에 그 실제로 서버를 운영해 봤을 때 메모리의 그 상태가 정해진 로직만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절차형으로만 짰을 때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면 이만큼 차지하는 상태에서 계속 프레시하게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표현력을 얻고 에러 없는 코드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메모리상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냥 절차형으로만 짠다면은 정말로 차이가 있겠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은 거의 똑같아져요. 네.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램이 어떻게 익혔는지는요, 그냥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실무에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저희
팀에 신입 개발자로 오셨던, 그러니까 15년도 4월에 오셨던 박필정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랑 약간 뭐라고 표현하죠? 러닝메이트처럼 계속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시도해 보면서 호흡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 신기한데 이해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함수형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궁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질문을 전에도 받았었는데요. 사실 타입스크립트는 OOP를 하기 위한 언어이지 함수형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OOP를 할 때 결국에는 그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 안쪽에서 가장 안쪽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어레이거나 일반 값일 수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어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또 다른 어레이를 만들었고 뭐 또 다른 뭘 만들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 절대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타입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큰 어떤 뼈대 같은 구조는 클래스 기반으로 짰지만 결국에는 안쪽에서 다루는 값이 배열이거나 배열 안에 있는 값도 일반 값이라거나 이러면 그때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왜 하나 싶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코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타입스크립트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타입스크립트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타입 기반으로 내가 코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퓨어 스크립트 같이 하스켈 스타일로 작성하는 컴파일되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함수형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튀는 거. 이게 기본 자바스크립트만으로 OOP를 할 경우에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IDE가 이걸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누르면 예를 들어서 add 같은 함수를 누르면 add를 가진 애들이 쫙 나와요. 그 중에 골라라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를 짜게 되면은 어떤 add를 눌렀을 때 이게 리스트 add인지 맵 add인지 거길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또 this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써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OOP를 쓰기 때문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건 무조건 잘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타입스크립트를 쓸 필요는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 이렇지 물론 비효율적인 루프가 발생하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맵과 필터 그리고 take라는 이 로직만을 가지고 지연성을 구현한 함수를 만들면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에서 개발한 partial.js 그리고 제 이전 ES5를 기반으로 작성된 함수형 프로그램 거기에서도 지연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옵셔널한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커리가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파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함수의 인자를 부분적으로만 적용해 놓는 건데요. 그런 걸 쓸 때 더 잘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인자를 옵셔널하게 안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최소 인자가 없는 거잖아요. 함수에. 그러면 항상 인자 개수를 다 채울 때까지 커리를 하는 정말 하스켈에서의 커리와 동일한 커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억지스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스켈 같은 또 문법도 되게 별로이게 되고요. 하스켈 같은 경우에는 커리가 문법이 되게 훌륭한 게 하스켈 수도 코드를 만약에 보여드리면 add라는 함수가 있으면 인자를 전달하는 게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띄어서 하나, 두 개 전달해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얘만 커링을 해서 마치 add10 같은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까지 평가해서 얘를 15로 만드는 식이거든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표현력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이렇게 약간 정말 뭐 이모티콘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스켈에선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이유가 하스켈에서 튜플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add에다가 튜플을 평가하면 마치 이렇게 한 거와 똑같이 실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스켈에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커링으로 실행시키는 거죠. 이런 문법적으로 뛰어난 어떤 커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언어에 있기 때문에 커링이 어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실용적인 커링은 딱 인자 하나만 들어왔을 때 그때만 커링 해주는 게 실용적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나중에 파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짜면 똑같이 돌아가게 하거든요. 네, 이런 아름다운 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네, 이런 에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트라이 캐치를 하면 됩니다. 네. 저는 C++에서는 C++ 다뤄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은 없고요. 강타입 언어라고 할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스켈이라는 언어는 그 타입을 기반으로 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그 OOP 같은 목적을 가지고 타입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OOP는 그 객체를 만드는 사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객체의 값을 변이시키면서 그 객체의 상태를 바꾸는 일을 하는 식으로 객체를 구성해 나가고 그걸 상속받는 식으로 이제 뭔가 더 만들어가는 식이라면, 하스켈은 먼저 함수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정렬을 하는 함수가 있다. 그럼 이 함수한테 집어넣을 수 있는 타입을 내가 디자인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먼저고, 이 정렬하는 함수한테 집어넣을 수 있는 타입으로 내가 유저 커스텀 객체를 만들 때 이 함수가 가진 명세에 맞춰서 데이터를 만드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이고요. 예외 처리에서 고생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예외 처리는 오히려 이걸 명령형으로 작성할 때 힘들지, 함수형으로 어떤 한 프로미스로 잘 귀결시키면은 아까 클레이슬리 컴포지션 같은 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트라이 캐치로 한 번에 꺼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네, 질문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